30년 넘게 한국인의 성공 아이콘이었던 그 이름. 어딜 가나 대우받고 호텔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던 벤츠가 2026년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3년 연속 1위를 BMW에 뺏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 격차가 8,660대까지 벌어지며 이제는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게 핵심이죠.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직도 벤츠 사는 흑우 업체 같은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도대체 왕좌의 주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지갑이 얇아져서가 아닙니다. 벤츠가 무너진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7가지의 아주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흔해 빠진 외제차라는 인식, 제네시스와 테슬라의 맹공, 1억짜리 차에 엉덩이 따뜻한 것도 돈 내라는 배짱 영업, 그리고 청라지하 주차장을 태워버린 화재와 중국산 배터리 은폐 의혹까지 중국 자본이 20%나 섞인 지분 구조, 한국에 재투자하는 BMW와 달리 돈만 챙겨 떠나는 벤츠, 여기에 허세 소비를 거부하는 MZ세대의 등장으로 벤츠는 고금리 파도를 넘지 못하고 침몰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 시간에는 삼각별의 신화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 내막을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한국 자동차 시장.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곳이죠. 벤츠 S클래스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니까요. 중국, 미국 다음인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단연코 압도적 1등입니다.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3억 명이 미국, 14억 명의 중국보다 S클래스를 사랑한다니 기가 막히죠. 한국에서 벤츠는 차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 증명서였기 때문입니다. 나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죠. 명함에 박힌 이사, 대표 타이틀처럼 본닛 위에 삼각별을 박아두고 다녔던 겁니다. 덕분에 2016년부터 7년 내내 수입차 왕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엔 1년에 8만 대를 넘게 팔아치우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2023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BMW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니 2024년엔 결국 순위가 뒤집혔고 2025년엔 그 차이가 8,660대까지 벌어졌습니다. 30년 아성이 고작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32살, 연봉 5,5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 결혼 2년 차에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벤츠 C클래스 오너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주말이면 전시장 가서 견적 뽑아보고 시승만 2번을 했죠. 삼각별 그려진 차키를 주머니에 넣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여름, 김 과장은 벤츠 계약을 포기하고 제네시스 G80을 뽑았습니다. 도대체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양옆 앞뒤가 죄다 벤츠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윗집 신혼부부도 다 타더라고요. 순간, 이게 더 이상 명품이 아니구나 싶었죠. 희소성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길에서 벤츠 보면 와 하고 쳐다봤잖아요. 지금은 국민차 소나타만큼 흔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면 택시보다 많은 게 벤츠니까요. 희소성이 사라진 게 첫 번째 이유지만 김 과장이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대안, 제네시스의 존재였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답이 딱 나왔거든요. 벤츠 C클래스 풀옵션이 7,500만 원인데 윗급인 제네시스 G80은 빵빵하게 옵션 넣어도 6천만 원이었습니다. 차값 1,50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가 3년치인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게다가 스펙도 제네시스가 앞섰습니다. 제네시스는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가 다 기본으로 딸려오는데 벤츠는 심지어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열선 시트조차 돈 더 내고 옵션으로 넣어야 했으니까요. 옵션질 하려면 300만 원을 더 내라니
김 과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1억 가까운 차를 파는데 열선이 옵션인 게 말이 됩니까? 한국 겨울 추위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배신감마저 든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강적, 테슬라까지 판을 흔들었습니다. 2025년에만 6만 대 가까이 팔며 전년 대비 2배나 성장했거든요. 특히 모델 Y는 단일 차종으로 37,925 대가 팔리며 당당히 1등을 먹었습니다. 벤츠의 간판인 E클래스보다 2배 넘게 팔린 건데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삼각별 감성 하나만 믿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스마트 컨슈머가 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과시제에서 비교제로 시장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엔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 대우를 받았지만 샤넬백처럼 가격표가 자존심이었던 시절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기능이 비슷하면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물건을 찾는 비교제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예전엔 마크 값으로 탔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벤츠 견적서 옆에 제네시스 견적서를 놓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옵션 빠지고 가격은 비싼 걸 확인하는 순간 벤츠의 프리미엄 환상은 깨지게 마련이죠. 김 과장도 결국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도 장인어른도 요즘은 깡통 벤츠보다 제네시스가 낫다며 G80 계약에 찬성표를 던졌죠. 차로 신분을 과시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 누가 더 똑똑하게 소비하냐의 시대가 온 겁니다. 벤츠는 이제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보기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경쟁에서 가성비와 상품성으로 밀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밖에서는 희소성이 떨어졌다면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듯한 옵션 장사가 결정타였죠. E클래스 깡통 모델이 6,900만 원인데 이 가격에 열선도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고사하고 터치스크린까지 돈 내고 달아야 한다니 말 다 했죠. 쓸만하게 옵션 좀 넣다 보면 8,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옵션 값만 1,600만 원. 중고 모닝 한 대 값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에 소비자들 뚜껑이 열린 겁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엉따 열선과 옵션인 게 말이 되냐? 국산 소형차도 기본이다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독형 옵션입니다. 전기차 EQS에 들어간 후륜 조향 기능, 즉 뒷바퀴가 꺾이는 기술을 이미 기계적으로 다 넣어놓고는 소프트웨어로 락을 걸어버린 사건이었죠. 이걸 쓰고 싶으면 1년에 70만 원씩 월세 내듯 돈을 내라는 겁니다. 내 돈 주고 산 차에 달린 기능을 쓰는데 또 돈을 내라니요? 명백한 이중 과금 논란에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3살 박 대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박 대표는 2023년에 법인 리스로 7,800만 원짜리 E클래스를 뽑았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거래처 갈 때 가오도 좀 살릴 겸 선택했죠. 처음 반년은 좋았습니다. 벤츠키 딱 올려두면 거래처 사장님들 눈빛이 달라지니까요. 아유, 박 대표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이런 소리 듣는 맛에 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차 140대를 전소시킨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불 끄는 데만 8시간 넘게 걸렸고 유독가스 때문에 주민 23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마비된 대참사였습니다. 박 대표는 뉴스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믿었던 벤츠가 내 차, 내 집을 다 태울 수도 있구나. 하지만 배신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된 배터리. 알고 보니 깰이 아니라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10위권이라지만 진짜 문제는 벤츠가 이 사실을 쏙 감췄다는 점이죠. 2022년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이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EQN CH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아주 명확히 말했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박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당장 벤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차는 안전한가요? 배터리 점검을 좀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예약은 2주 후에나 가능합니다. 박 대표는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같은 날 오후, 박 대표 직원이 BMW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연히 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BMW 타는데 서비스는 좀 어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BMW 센터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료 안전 점검 받으러 오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다녀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대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차는 무조건 BMW다. 청라 화재 이후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EQE는 2024년 3월에 303대가 팔렸는데 8월엔 고작 39대로 주저앉았죠. 무려 87%나 감소한 겁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짱치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는 독일차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차 아니냐는 비아냥이었죠. 중국산 배터리의 대주주도 중국 자본인데 이게 무슨 독일 차냐는 논리입니다. 박 대표는 청라 사태 이후 벤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삼각별 엠블럼이 예전의 자랑이 아니라 이젠 부담으로 다가왔죠. 1억 원 가까이 주고 산 차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옵션으로 장난질하고 안전의 핵심인 배터리마저 가짜를 썼다는 의혹. 거기에 화재 후 책임 회피성 대응까지 겹쳤으니까요. 벤츠가 그동안 쌓아올린 프리미엄의 신뢰는 8시간 20분 동안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단기간에 복구하기 힘들죠. 결국 박 대표는 2025년 말 벤츠를 처분하고 BMW 5 시리즈를 주문했습니다. 벤츠가 휘청거리는 사이 BMW는 한국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2014년 인천의 아시아 최초로 BMW 드라이빙 센터가 문을 열었죠. 축구장 33개 크기인 6만 평 규모입니다. 신차 체험부터 드라이빙 교육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죠. 단순한 체험장이 아닙니다. 이건 BMW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고백이었죠. 2023년엔 청라의 R&D 센터도 확장했습니다. 무려 707억 원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이곳에서 한국 지형에 딱 맞는 내비게이션과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합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손잡고 그들의 글로벌 진출까지 돕고 있죠. BMW 독일 본사 부회장이 개관식에 직접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BMW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BMW는 한국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품 물류 센터까지 지었거든요. 부품 수급이 빨라지니 당연히 AS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졌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상인물을 소개하죠. 50살의 중견기업 대표 이 사장입니다. 그는 20년간 벤츠만 고집했습니다. S클래스만 4대를 갈아탔을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죠. 하지만 2024년 가을, 이 사장은 발길을 돌려 BMW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벤츠 센터에서 정비받으려면 3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부품이 늦다는 핑계였습니다. 반면 BMW는 전혀 달랐죠. 이 사장이 BMW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는 가보셨나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이 사장은 호기심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한국에 이 정도로 투자를 진심으로 했구나. 시승도 해봤습니다. BMW 7 시리즈였죠. 부드러운 승차감의 정숙성, 첨단 기능까지 S클래스와 견줘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고요. 이 사장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차는 7 시리즈다. 그런데 이 사장이 BMW를 택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과 돈만 빼가는 기업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벤츠 코리아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벤츠 코리아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쥐고 있고 나머지 52%는 독일 본사 몫입니다.
흥미로운 건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도 레이싱홈 그룹 소유라는 점이죠.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 소비자가 벤츠를 사면 그 돈은 한성자동차로 갑니다. 한성자동차 수익은 레이싱홈으로 흘러가고 동시에 벤츠코리아 이익의 49%도 레이싱홈 주머니로 들어가죠. 게다가 벤츠코리아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독일 본사조차 중국 자본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가 벤츠그룹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BMW는 한국에서 번 돈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합니다. 드라이빙 센터, R&D 센터, 물류 센터 모두 한국 시장을 위한 인프라죠. 이 사장은 이 차이를 꿰뚫어 본 겁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는 회사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회사는 다를 수밖에 없죠. 2025년 말, 이 사장은 BMW 7 시리즈를 출고했습니다. 20년 벤츠 충성 고객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 사장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벤츠는 한국에서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한국 소비자를 위한 투자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품은 늦게 오고 직원들은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반대로 BMW는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BMW는 최근 3년간 한국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벤츠는 어떨까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어느 기업이 우리에게 진심인지를요. 자, 여기까지 벤츠가 무너진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증이 남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질문에 답해드리죠. 질문 하나. 연두색 번호판이 유독 벤츠에만 타격을 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법인차 의존도 차이입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정책이 2024년 2월부터 시행됐죠. 이게 벤츠의 명치라를 때린 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법인차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S클래스의 경우 법인 판매가 70%를 넘었으니까요. 반면 BMW는 법인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면 뭐가 문제냐고요? 은밀했던 과시가 공개적인 낙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 차는 세금 아끼려고 산 법인차라고 도로 위에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니까요. 실제로 제도 시행 후 S클래스 법인 판매는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폼나게 과시하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굳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질문 둘. MZ세대는 왜 벤츠를 안 살까요? 그들은 보여주기식 과시 소비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30대 김 과장 기억나시나요? 김 과장 세대는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명품 사진 올리면 플렉스라고 비웃음 당하는 세대죠. 이들에게 벤츠는 촌스러운 과시의 상징일 뿐입니다. 1억 원이 있다면 차라리 세계 여행을 수십 번 가겠다고 하죠. MZ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건 대신 추억에 지갑을 열죠. 벤츠 사서 주차장에 모셔두느니 유럽 여행 한 번 더 가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성비에 아주 민감합니다. 같은 값이면 기능 많고 AS 빠른 차를 고르죠. 엠블럼은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질문 셋. 벤츠는 정말 중국 차가 된 건가요? 지배 구조를 뜯어보면 중국 자본의 입김이 장난이 아닙니다. 벤츠그룹의 일대 주주가 다름 아닌 중국 베이징 자동차거든요. 2대 주주 역시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지분이 무려 20%나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회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엄청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국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 소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이 중국이랑 말레이시아로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법적으로야 독일 기업이 맞겠지만요. 실상을 까놓고 보면 중국 자본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여기에 배터리까지 중국산을 쓰니까 소비자들이 짱치 아니냐며 비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질문 넷. 청라 화재 사건 이후 벤츠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차 실적은 바닥을 쳤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4년 8월 화재 직후 벤츠 EQ 판매량은 무려 87%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BMW 전기차는 오히려 조금 늘었죠. 더 심각한 건 내연기관 차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벤츠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탓이죠. 전기차든 기름차든 상관없이 벤츠라는 이름값 자체에 의구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화가 난 소비자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며 집단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사측에서 45억 원 기부랑 무료 점검 카드를 꺼냈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고작 푼돈으로 때우려는 거냐는 비판만 들었습니다. 한 번 등 돌린 민심은 돈으로 다시 사기 힘들어요. 벤츠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벤츠 코리아 사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판매량 떨어지는 건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초호화,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면서요. 이 말에 소비자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대놓고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니까요. 진정한 명품의 가치는 고객 존중에서 나오는데 그게 빠졌으니 껍데기뿐인 헛소리에 불과하죠. 만약이라도 제기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런 조건들은 갖춰야 할 겁니다. 옵션, 장난질 중단, 기본 사양 강화, 국내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 투명한 부품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태도 변화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달라질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2026년에도 벤츠의 고난은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실제 상황은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벤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무리 화려한 삼각별도 신뢰라는 빛을 잃어버리면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7년 1월, 지금부터 딱 1년 뒤를 상상해 볼까요? BMW는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챙기며 소비자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제네시스 또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죠. 가성비와 품질을 앞세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차를 내놓으며 니즈를 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벤츠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1년 뒤에 과연 어떤 차의 핸들을 잡고 있을까요? 최종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